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참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보통 한 10월 말부터 한 12월 중순까지 이런 장세가 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기관 등이 정말 물량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개인 수급도 별로 안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장이네요. 별로 재미없는 장이고요. 일단 제 투자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요것만 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HDC 현산에 대해서 시장에 보는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하는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언급한 현산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번입니다. 성장성이 없다. 하지만 멀티플이 3에서 4니까 싸다고 하는데 정말 싼 걸까?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적정가가 아닐까?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은 아직 한 대략 7 정도 있습니다. 멀티플이. 이들과 비교하면 저평가 같지만 대림산업, GS건설 등과 비교해보면 거기도 한 3에서 5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투자하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같이 봐야 되고 특히 현산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권으로 인해서 기업의 평가 기준이 완전 꼬였습니다. 웬만한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 잘 말 못했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시아나가 없었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이런 경우 옛날 애널리스트 자료와 지금 상황과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쭉 보는 한번 봐보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현산의 주봉 차트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분할 상장한 다음에 72,000원 찍은 다음에 12,0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그리고 현재 한 2만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말 이거 고점에서 물리면 답 없는 차트죠. 이런 경우 제가 제일 즐겨하는 게 애널리스트 리포트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읽어봅니다.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그리고 보통 증권사마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현산 정도의 기업이면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해서 이 리포트를 썼고 목표 주가가 얼마고 이 당시에 다시 상승했을 때는 이게 왜 상승을 했고 이게 얼마고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얘기를 하죠. 보통 내려간다고 말 잘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2019년 11월 아시아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을 때 어떻게 리포트를 냈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는지 즉 요 내 부분을 한번 봐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 당시에는 분할 상장 시점 그리고 작년 한 3월 전후네요.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시아나 이슈 없었고요. 그냥 건설업이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냈겠죠. 그러면서 쭉 올라갔을 것 같고 그리고 건설업이 좀 상태 안 좋아지면 현산이 상태 안 좋아지면서 쭉 내려왔고 그리고 대망의 아시아나 인수 되면서 아예 그냥 폭망했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아시아나 취소됐은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즉 시장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살짝 한번 볼까 합니다. 즉 이 아시아나가 껴들어갔을 이 상황에는 별로 볼 게 없을 거고요.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는 아시아나 부채가 얼마인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때나 이때 즉 HDC 현산의 자체적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주가와 이제 아시아나가 취소된 상태에서 주가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떨어졌고 어떤 게 달라졌기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리포트입니다. 일단 오늘은 KB증권 장문준 애널리스트 거를 쭉 한번 긁어봤고요. 사실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리포트를 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2018년부터 2020년 9월 28일 거까지 한 4개 정도 리포트를 한번 쭉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 당시 목표 주가 61,000원 그리고 시총 2조. 참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수가 50%가 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로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편안한 건 시총을 보면 됩니다. 암만 주식수가 바뀌더라도 시총은 동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그때 얼마였고 시총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보면 조금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오늘은 요거 정도만 보겠습니다. 요 당시 6만 1,000원 유지했고 당시 시총이 2조였고 당시 주가가 46,000원. 하지만 50%가 더 30%가 더 올라갈 거다. 즉 한 시가총액이 그 당시 2조였는데 한 2.6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리포트를 낸 거고요. 그 이유는 뭐 GTX 사업, 3기 신도시 등등 건설 수요가 증가될 거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뭐 2018년 19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고요. 2020년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20년이 폭망할 거라고 봤으면 이 주가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딱 봤을 때 2020년은 매출액 3.9조, 영업이익 3,600억, 놀랍도록 비슷하게 맞췄죠. 아마 이번 년 예상 수량이 이 정도 될 거고요. 물론 뭐 아시아나 계약금 관련해서 영업외 손실 한 2천억 반영하면 좀 뭐 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영업이익은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은 6.9 정도 받고요. 즉 2020년은 이 정도 될 건데 이 당시 애널리스트는 한 목표 주가 한 2.6조 정도 예상했습니다. 시총으로요. 주가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32%, 그리고 주요 지주 40% 들고 있고 국민연금 11% 들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서 들고 있었네요. 뭐 그의 특별한 거는 2019년 계획 분양 물량 17,000세대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19년 실제 분양 물량은 한 7,000세대, 6,500세대 정도 됩니다. 망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2020년에 쭉 2020년 것만 보면 되는데 요때 건 대충 맞췄고요. 2021년은 확 좋아질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뭐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뭐 BPS를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멀티플 1.23배, 즉 더 좋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올라갈 거다,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PER은 한 5.3배 정도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ROE는 뭐 2019년 19%, 2020년 12%, 현재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아예 다르고요. 즉 2018년 12월 기준에 아시아나가 없었을 때 이 애널리스트는 그 다른 애널리스트도 비슷했습니다. 뭐 목표 주가 9만 원까지 올렸던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뭐 이분은 그나마 적게 올렸던 분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 약 2.6조 7조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2018년 12월입니다. 아시아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2018년 12월부터 쭉 떨어져서 다시 3월달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때 목표 주가 62,500원, 시가총액 그 당시 2.2조입니다. 당시 현재가가 5만원, 거기서 25%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4분의 1 올라가네요. 역시 2.7조 정도, 시총 2.7조까지 가능하고, 이 이유는 뭐 수요 올라갈 거다, 호실적 될 거다, 뭐 SOC 투자 본격화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의견 계속 바이고 얘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2020년에는 시총이 매출액이 4.3조, 좀 더 좋게 해줬죠. 한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이 4,500억 정도. 대신 21년도 내렸습니다. 그때 한 6,400억까지 영업이익을 봤는데 다시 또 3개월 만에 이건 내리고 이건 올렸네요. 그리고 아무튼 이건 뭐 대부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30%, 뭐 나머지 거 비슷합니다. 대부분 역시 주식수는 여기에 다 들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3월에도 아시아나 인수가 없을 때 시총 한 2.7조까지 무리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의 뷰였습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이분만 특이하게 더 올리거나 뺀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 다시 한번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포워드 가이던스 BPS 기준으로 멀티플 1.2배 더 줬죠. 역시 시장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이게 올라갈 거면 뭐 이익률을 유지해야 되고 마켓 쉐어를 뺏어와야 되고, 그 위험 요소로는 대북 그러니까 상회할 더 좋아질 위험 요소로는 주택 시장이 더 좋아질 거고 대북 사업이 제대로 될 거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7만 원, 8만 원 올라갈 거다라고 본 게 그거고, 하회할 경우 주택 시장이 침체되거나 이익률이 그 돈을 못 벌 거다. 그 경우에는 이거보다 내려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년입니다. 이번 년 2020년 1월 드디어 아시아나 이슈가 끼얹어졌습니다. 목표 주가 37,500원, 시가총액 당시 1.1조. 그 당시 현재 그 당시가가 25,000원이니까 시총이 1.1조였는데 이 당시 유상증자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는 별로 의미 없고요. 시총이 1.1조였고 여기서 한 50% 정도 업사이드 될 거라고 봤으니까 1.7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2019년 3월 기준에 2.7조에서 한 1조 정도를 뺐네요. 시총으로. 보통은 주식수 보면 되지만 이거 오늘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총으로만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1년 만에 목표 주가를 1조 뺀 겁니다. 시총 기준으로. 그 이유는 12개월 선행 BPS 0.66배 수준으로 수익 추정 하향에 따른 적용 ROE. 뭔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BPS는 그냥 뭐 북밸류 퍼쉐어죠.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를 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이 많다. 자본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분은 주가 추정을 하고 ROE나 뭐 이것저것 만져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해서 뭐 COE도 조정하고 있고, COE도 뭐 코스트 오브 이쿼티, 자기 자본 비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익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1.7조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누적 분양 물량은 원래 한 1만 5천 세대였는데 6,500세대 수준으로 매우 부진했고, 그리고 2020년 분양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되게 웃긴 게 신규 누적 분양 물량은 6,500세대. 즉 반토막 났습니다. 분양 물량은 예상보다. 하지만 실적 거의 비슷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건설업이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차라리 뭐 IT나 이쪽 제조업 쪽은 그냥 깔끔하게 이게 떨어지는데 여긴 수주 전량이 있고 그 금액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반토막 났으면 이 목표 매출액이나 것도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건 맞췄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뭐 건설업 자체는 워낙 이 언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언제 돈을 받고 이런 걸 상기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HD 현산의 뭐 수주 전량은 한 26조 됩니다. 이번 년 6월 기준으로 한 26조 정도 수주 전량을 가지고 있고요. 시총이 4조인데 매출액 1년 매출액이 4조인데 26조 수주 전량 들고 있다면 그 중에 주택이 한 90% 정도가 주택 공급이고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한 6년치, 7년치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총이 1.1조에서 한 1.7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라고 본 거고, 2020년은 뭐 현재랑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즉 2020년 이렇게 해도 이 애널리스트는 한 1.7조에서 8조까지는 시총 갈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33%, 나머지 거 다 비슷합니다. 외국인 지분은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손익계산합니다. 크게 달라진 거 없고 봐야 되는 게 12개월 포워드 BP 가이던스에다가 멀티플을 갑자기 1.23배에서 0.66배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7,000원대로 줄였고 반토막 냈죠. 뭐 당연히 뭐 멀티플을 1.2배에서 0.6배 줬으니까. 그 이유는 딱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친절한 건지 불친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 자본 비용이 이렇게 되고 뭐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목표 주가 37,500원이 되고 있다. 뭐 그냥 중요한 거는 12개월 포워드 BPS가 57,000원이었고
타겟 PBR을 0.66배 줘갖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던 위험성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37,500원이고 현재 주가 25,000원이니까 한 시총 기준으로 한 1.78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2020년 1월의 시장의 뷰입니다. 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좀 전 거는 아시아나 이슈가 끼얹어진 상태였고요. 2020년 9월 28일 기준 아시아나는 이미 인수 취소 확정됐습니다. 이때 목표 주가는 23,000원, 그리고 시총은 1.4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9월 28일 주가는 27,000원이었으니까 한 10%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조 5천억, 6천억 정도가 1.55조 정도가 뭐 이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목표 주가고요. 시총 기준으로. 즉 1년 6개월 전에는 2.7조까지 봤는데 지금은 1.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1.2조를 뺐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럼 뭐가 바뀌었냐? 마켓 M&A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복합 개발 사업 진행 지연, 그리고 업종 주가 부진, 즉 건설업이 다 부진돼 뭐 전반적인 주가 부진이 심화되었고 제대로 투자 매력이 보이지 않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던가 제대로 개발해서 실적 내라. 그러면 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나 인수계약금 뭐 영업의 손실로 처리했다는 거죠. 2천억 정도 처리하면 선행 BBPS가 뭐 한 1,000원 정도 떨어진다. 이거 떨어져 봤자 뭐 23,500원, 24,000원짜리가 23,000원 됐다는 거고요. 뭐 BBPS는 그러니까 BPS랑 비슷합니다. 주당 뭐 장부가액. 그래서 뭐 비슷한 거기 때문에 BPS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건설업 쪽에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2020년 주택 공급 목표는 한 16,700세대로 하향 조정되었고 작년에 6,500이었지만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면 뭐 이거는 쭉 올라가야 정상인데 역시나 2020년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그래서 건설업은 참 추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1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특이점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8.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그때 말씀드린 MSCI 뭐 편입 제외되면서 뭐 패시브 자금이 다 빠져나간 거고요. 한 22%가 지금 날아간 거죠. 그걸 다 개인이나 기관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늘리긴 했지만 요거 약간 늘리긴 했지만 대부분 개인이나 기관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뭐 매출액 기준은 뭐 4조 영업이 비슷할 거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1.5조 정도 시총 기준으로 1.5조 정도 보고 있다. 즉 한 1년 6개월 만에 시총으로 1.2조 반토막이 났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앞에서 설명하기 다 넘어갈 거고요.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은 0.66배 목표 주가를 뭐 BPS 따라서 쭉 내려간다. 그래서 한 25,000원에서 42,000원까지 내려가겠다. 뭐 PER은 5배 정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1월과 비슷한 방법으로 산술 가치를 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BPS가 약 57,000원에서 한 45,000원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이게 가장 큰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PS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그걸 발행 주식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를 위해서 부채를 발행했고 주식도 50% 늘렸죠. 당연하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취소됐기 때문에 그건 다시 뭐 부채 상환하면 되는 거고 뭐 유상증자를 뭐 주식 소각할 것 같지는 않고 그걸로 뭐 투자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주가를 보지 않고 시총을 봤고요. 하지만 요거 가지고 단순히 1년 반 전에 막 2.7조까지 시총을 예상했던 게 1.6조까지 1.5조 6조까지 한 1조에서 1조 2천억이 줄어든 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애널리스트도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직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아시아나만 사라지면 시총이 한 1조 후반에서 2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즉 2018년이나 2019년 초반이죠. 그때까지는 봤는데 그리고 그 정도만 올라가면
뭐 MSCI 다시 재편입 이슈 나오면서 다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아까 외국인 자금이 8.8% 비중이 8.8%에서 한 20% 30%까지 쭉 올라갈 거거든요. 다른 건설업을 보면 뭐 현대건설이 20%에서 30% 정도 될 거고요. 다른 데는 40% 50%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엄청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 쭉 점프업이 될 거라고 봤는데 역시 안 되고 있죠. 이번 년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종업계를 같이 봐야 됩니다. 즉 현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히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가 없을 때와 즉 2019년 3월과 2020년 9월 28일 거를 봤는데 두 개는 약 시총 기준으로 1.2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약간 전체적인 시장 침체가 있긴 했고 근데 하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ROE는 좀 떨어졌죠. 그런 거는 크게 대세 지장이 없는데 시총은 1.2조를 줄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같이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동종업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면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아시아나 이슈 없을 때입니다. 현대건설 시총 6.3조, PER 11. 그리고 대림산업 3.6조, PER 6. ROE 같은 경우에는 뭐 8에서 15 사이네요. 2019년 3월 현대건설 5.6조, 한 10% 줄었네요. 그리고 PER 11. 그리고 대림산업 3.3조, PER 6. GS건설 3.2조, PER 6. 대부분 보면 약 10% 정도 줄었습니다. 3.6조에서 3.3조니까요. 그 ROE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7.5에서 14.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10% 줄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1월 경쟁기업 현황입니다. 현대건설 4.7조,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PER 9.3, GS건설 2.4조, 4.8. ROE는 7.8에서 14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총은 거의 30% 정도 30%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PR도 뭐 12에서 9.3. 즉 이건 시총은 줄었는데 PR이 이렇다는 거는 금액이 좀 애매해졌다는 거죠. 일단 20년 9월 최신 걸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3.3조. 와, PER 7. GS건설 1.9조, PER 3.9. ROE는 현대건설 보면 7.8에서 7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GS건설은 14, 11. 뭐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뭐 금액이 확 줄어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2년 전 대비 2018년 12월 대비해서 2018년 12월 대비해서 현대건설은 6.3조에서 3.3조, 한 55% 줄었네요. 시총이. 그리고 대림산업은 3.6조에서 2.7조, 마이너스 30%. GS건설은 3.8조에서 1.8조, 가장 많이 줄었네요. 마이너스 55%. 그리고 HTC 현사는 맨 처음에 봤을 때 2조에서 1.4조,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즉 현사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건설업도 같이 다 빠진 거죠. 그리고 물론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등은 해외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지연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세게 맞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뭐 인프라 투자 등이 강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리바운드가 더 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약간 특이사항으로는 EV/EBITDA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기준 0.6배. 이건 투자하면 반년 만에 그 투자원금 뽑아낼 수 있다고 압도적인 금액을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으로 투자원금을 가장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산업개발인 건 맞습니다. 즉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국내 쪽에서 주로 하니까.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또 길어지네요. 결론입니다. HTC 현산이 저평가냐? 저평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업 중에 모두 저평가 중인 거고요. 그냥 다 같이 빠졌던 걸로 보입니다. 아시아나와
유상증자 착시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져 보이긴 하지만 다른 건설 업종과 유사하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출 대부분이 국내 주택 위주로 현대건설 등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여기는 뭐 40% 정도가 해외 매출 비중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었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쭉 올라갈 수 있는 데거든요.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8%대로 MSCI 편입이 다시 된다면 굉장히 강한 리바운드가 가능한 게 HD 현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장성의 정체가 문제고 그냥 건설업 자체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산업을 지연 없이 추진해야 하고요. 신축뿐만 아니라 재건축 등에서 국내 마켓 시어를 뺏어와야 됩니다. 현재 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40%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소규모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걸 와이파크나 이런 걸로 싸그리 뺏어서 재건축에서 압도적인 마켓 시어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설픈 M&A보다는 투자해서 뭐 나중에 미래를 하겠다보다는 디벨로퍼의 확실한 실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산이 살아날 방법인 거고요. 제가 주식을 계속 이걸 투자한다면 이걸 나중에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계속 가져갈 거고요. 아니라면 이건 살짝 뭐 한 10%에서 15% 먹고 접어야 되는 게 맞는 주식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뭐 오늘 너무 길어져서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전에 말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20년 뭐 약 50%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내년은 더 증가될 거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점유율을 상승해야 되고 그리고 20년 6월 기준으로 28조 원의 수주 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8조고요. 주택 비중이 한 90% 정도 되네요. 연매출 대비 약 7배의 수주 전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작년에 16,000세대 하려고 했던 거 6,500세대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해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버티는 거고 내년도 버틸 거고 내후년도 버틸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강원대 역세권 같은 걸 빠르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HD 현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건 뭐 다트 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계약 잔액이 있는지. 뭐 대전도안 같은 게 1조 정도 계약 잔액이 들고 있고요. 이거 참고로 이번 년 6월 기준 다트 기준입니다. 이런 걸 계속 쫓아가면서 본다면 HD 현산은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많은 비중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실 저평가 기업으로 약간의 포트폴리오 분배 형식으로 건설업에 넣는 게 HD 현산이었고요. 근데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지금 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한 번 정도 실적 나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한 것 중에 잘못된 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많이 참고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